필리버스터 전국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을 자세히 짚어보고요. 이외에도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상익 가천대 부교수 그리고 김우석 국민대 객원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해드린 대로 지금 국회 상황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당초로는 이제 무제한 토론을 인정하는 쪽으로 갔다가 어제 토론 종결 요청서를 낸 상황인 거죠, 지금? 그렇죠.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이제 합법적 의사방해 수단으로 소정당에게 인정된 것이고, 소정당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의회제도에 속한 거고요. 따라서 이 필리버스터를 종결을 신청하려면 그만한 명분이 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고 또 이제 권력기관 개혁을 매듭 짓고 싶은 마음은 그래서 이해는 간다. 이해는 가는데 첫째 법이 종결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결을 시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정원법이 지금 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면서까지 해야 하는 그런 급박한 법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건 민주당 문제인데 정치는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나라 정치가 정말 엉망진창이라고 하더라도 가급적 약속을 좀 지켜야 돼요. 한 달 동안 필리버스터 보장하겠다고 이미 며칠 전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뒤에 엎을 때는 또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급박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가 있은 후에 민주당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한테 이것을 종결시킬 만한 그만한 급박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지금 국회가 행동을 옮기고 있다. 이걸 보여줘야 될 그런 무거운 짐을 좀 짊어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다음 행보를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여당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한 그 배경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전 100%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유는 제가 알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지금 본질적으로 이게 쉽게 생각하면은 예를 들자고 하면 축구팀, 국가대표 축구팀이 있어요. 그런데 빅리거들이 그 주요 멤버인 정말 에이스 국가대표팀하고 조그만 섬나라의 국가대표팀이 했는데 실력으로 보면 100대 0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100대 0으로 하는 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건 스포츠맨십도 아니고 신사적인 것도 아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회 구성이 100대 0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 힘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정당한지. 게다가 처음에는 반론권 보장이라고 계속 그랬는데 그 보장을 말씀하신 건 똑같아요. 반론권 보장을 한다고 얘기했더라도 그게 안 됐으면 명분이 충분해야 하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명분이라고 하면 법안을 미루면 되는 거죠. 법안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필리버스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거를 했다. 이런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마치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숫자가 안 차가지고 그냥 그 반론권 인정이라고 한 거냐.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그 꼼수로 접근하는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정당, 특히 집권 여당, 거대 여당이면은 명분에 충실해야 합니다. 지금 공수처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법을 실행되는데 2, 3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지금이 뭐가 그렇게 시급하냐고요. 그럴 것 같으면 2, 3 정도는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하겠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가 너무 급박하니까 일단 논의를 미루자. 이렇게 하면 스무스하게 갈 수 있는데 지금 이건 너무 좀 답답한 거죠.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실 때 이제 명분이 이 정국이 지나고 나서 좀 움직임으로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 명분을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오늘 저녁에 이제 표결이 이루어질 텐데 표결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이 173석이죠. 예. 그리고 지금 열린민주당하고 해서 하면은 181명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숫자거든요. 위험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무소속 분들이나 또는 더불어시민당에서 나갔던 용해인 의원이나 조정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반드시 오늘 밤에 협조한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 아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할 겁니다. 고생을 많이 할 것이다. 네, 고생을 좀 표결 많이 할 결과를 어떻게 또 예측하고 계신지. 사실 뭐 지난번 공수처를 하면은 180석 이상으로 여유 있게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무기명 투표잖아요. 예, 예. 무기명 투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특별하게 이게 소신들이 발현될 수 있는 범위들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권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게 뭐 정당하지 않다, 이건 좀 무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투표할 거냐, 물론 뭐 여당 지도부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체크를 했을지 그거의 확신이 없이 이렇게 간다라는 건 상정하기 힘들지만 만에 하나 이게 부결이 된다고 하면은 그건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거는 뭐 가결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만약에 이렇게 무리해서 하는 게 만약에 실패한다고 하면 그거는 여당 지도부에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갈 거기 때문에 왜 이런 모험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두 분 다 이제 180석 이제 표결은 이상은 표를 받을 것이라고 하지만 반대 가능성도 다 좀 열어두신 것 같고요. 8시 10분쯤에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간에 한 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필리버스터에서 나온 내용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논란이 또 수면 위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그 13평형 공공임대주택 아파트를 찾은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을 놓고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의 어떤 이러한 계속되는 공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이제 봤어요. 언론에다가 진실 보도는 바라지도 않는다. 사실 보도라도 해달라. 이거 굉장히 저는 언론에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모욕적이기까지 하는 발언이에요. 그렇죠. 제가 만약 기자였으면 자다가 이불을 벌써 찼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해서 보도한 건데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또 거론하게 유승민 전 의원님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께서 또 네가 가라 임대주택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셨어요. 이 두 분이 지난 대선 때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주거사대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공약하신 임대주택은 뭐 30, 40평, 80평짜리 주택이었나요?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번 그 대통령 발언을 가지고 왜곡해서 보도하고 왜곡해서 정치 비판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전 세계 신뢰도 꼴찌고 정치인이 수십 년간 신뢰도 꼴찌인 겁니다. 이런 발언들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그 정치인과 그 언론들이 왜곡하거나 자기의 말을 이렇게 쉽게 뒤집어서는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도 반성하고요. 네. 교수님 말씀처럼 일단 청와대에서는 왜곡 보도다라고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번 정부에 와가지고 언론에 대한 비판이 좀 센 건 사실 아닙니까?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언론은 원래 삐딱한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삐딱하지 않고 질문하면은 비유만 맞추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짠맛이 없는 소금이 돼버려요. 그게 무슨 언론이고 야당이냐고요. 그런 거를 인정하고 포용하고 그 위에 정치를 하는 게 정치지 사사건건 싸우는 게 정치냐고요. 전 이번에 놀란 게 이게 청와대에서 갑자기 발끈하면서 유승민, 안철수를 띄워준 격이 됐어요.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원외에다가 지금 굉장히 모색하면서 계속 그 언론에 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동업자 정신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대선 때까지 같이 레이스에 한 당사자들에 대한 동업자 의식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분들을 계속 띄워줬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건 뭐 살신성인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그런 건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거는 진심으로 이런 거였다. 뭐 그런 말들은
아프게 듣고 앞으로 잘 그 반영하겠다. 이런 정도로 하면 넘어가면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게 맞고 언론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아프게 받아들이고 더 잘하는 얘기를 알겠다. 이런 정도로 하면 박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공공임대 이런 거에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뭐 이렇게 뿌듯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판에 그분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마치 언론과 야당 대 공공주택 입주민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이 마음이 좋겠습니까? 이런 거는 정말 하수예요. 청와대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보고요. 저희가 다음 사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수처 굉장히 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초면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소집돼서 다시 재가동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출범하기까지 앞으로 어떤 과제, 어떤 산들이 남아있다고 보면 될까요? 우선 추천위를 다음 주 가동을 한다고 하는데 네네. 그래서 국민의힘에 추천하신 추천위원들이 사퇴를 안 하신다면 상관이 없지만 사퇴를 하신다면 또다시 열흘 동안 기다려야 돼요.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근데 뭐 그거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국회의장님이 또 그분들을 위촉을 해야 됩니다. 다른 분을 위촉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가 2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좀 20일 이내니까 좀 많이 늘릴 수가 좀 있겠죠. 그리고 네. 인사청문회가 아마 굉장히 독할 겁니다. 독하겠죠. 그리고 그런 일이야 설마 없겠지만 검찰이 지난 법무부 장관 두 분께 뛰어든 폼을 보면 또 검찰이 좀 뛰어들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 공처장 임명 자체가 굉장히 산이 좀 많습니다. 추천위원들이 어떻게 할 건지, 청문회를 어떻게 넘어갈 건지, 그리고 또 검찰이 법무부 장관한테 뛰어들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어서 저는 뭐 연내 출범 이런 얘기는 이미 물 건너간 거고 내년 1월 중순에 출범을 하더라도 또 이게 조직을 또 25명의 검사와 40명의 수사관을 또 충원해서 또 이분들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저는 이렇게 1월 달 출범 되겠나? 출범은 되겠지만 이게 제대로 예.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기능을 하려면은 좀 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을 넘으려면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더 공수처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신데 글쎄요. 어쨌든 속도는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가기는 할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잖아요. 청와대에서 새 벽두에 출범하길 기대한다. 이거에 맞추기 위해서 여권에 있는 분들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처장 임명권도 있고 그 다음에 검찰들 그 임명 절차도 있어요. 근데 이 검찰 임명 절차에 대해서 또 뭐 야권에서 그 얘기를 안 하면은 검사들 그 추천이 안 된다. 뭐 된다. 뭐 과반이니까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논란이 있어요. 이게 2라운드, 3라운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사실은 첫 단추를 잘못 꿰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저는 굉장히 이게 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서 이게 핵심적인 현상들 하나인데 아니 구성을 하는 인원과 결정을 하는 인원은 다른 거잖아요. 구성한 다음에 그 구성에 따라서 안건에 의해서는 과반이 될 수 있지만 구성 자체를 인원이 다 안 차도 가능하다. 이거는 법이 아니죠. 법 정신에 맞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야권이나 언론에서는 계속 법과 법 정신을 얘기하는데 현 정부 같은 경우는 규정이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위 단위를 가지고 명분을 삼아요. 그거는 법치가 아니죠. 그럴 경우에는 사실 법치는 법에 의한 지배를 얘기하는데 법을 활용한 지배, 법을 어떻게든지 해석해내고 뭐 편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지배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공수처법 일단 법을 통과했잖아요. 그러면 절차를 합리적으로 가야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게 무슨 몇 년이 걸릴 거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내년 보궐선거 전에는 이게 어떻게든지 결론이 날 건데 그거를 지금 뭐 법리 논쟁을 하면서 하위법을 가지고 상위법을 공격하고 이런
모습을 하는 거는 여권이 지금 내년 보궐선거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정도를 가야지 국민들이 그래도 노력하는구나라고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야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들도 있고 이번에 징계위 같은 경우에도 명분이 서는 거지 이거를 그냥 밀어붙여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공수처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이 좀 집중하는 게 1호 수사 대상이 누가 될 것이냐. 윤석열 검찰총장 아니겠느냐. 윤 총장과 그의 가족들, 그의 측근들이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론 첫 번째 타겟은 윤석열 총장이 맞을 겁니다. 문제는 1호는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 우리 징계 과정에서도 봐도 윤석열 총장을 그 타겟을 했지만 주변에서부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측근들 그리고 가족들 이렇게 해가지고 타고 명분을 가지고 총장한테 가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호 수사 대상이라고 바로 하면은 너무 거친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래서 공수처를 급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합리적인 그 처장이 새로 된 처장이 합리적인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부터 대상으로 하지 않고 주변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는 윤석열 총장이 물론이죠.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아니 원래 검찰 개혁이 목표라며요. 네네. 그러면 지금 검찰의 이 목리라고 얘기하는 정점에 윤석열 총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타깃은 당연히 윤석열 총장이죠. 예, 동의하시는지요? 윤석열 총장이 뭐 징계가 어떻게 되든 간에 수사는 들어가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판사 사찰권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 처벌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당연히 수사는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1호냐 2호냐 이거는 제가 보기엔 공수처는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고발이 들어오면은 수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것이 윤석열 총장의 고발이 첫 번째로 들어오고 중하다면 그 1호인지 2호인지 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다른 분들이 들어오면 다른 분들도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1호니 2호니 논쟁하는 건 너무 공수처를 좀 정치적으로 좀 끌어내려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기관이 출범을 하면 그 기관의 논리, 법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그것이 몇 호가 되든 고발 들어오면 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이 질문까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사선 중진이죠. 우상호 의원이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종구 전 의원이 선언을 했는데 지금 이 서울시장을 둘러싼 계속된 출마 선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처음이죠. 그리고 우상호 의원은 어쨌든 여당 박영선, 박주민 그리고 우상호 세 분이 좀 지지율 차가 난다고 해도 빅3인 건 맞고요. 그래서 우상호 의원님 이제 선점 효과를 노리는 출범을 하신 건데 정치인은 출마 선언이 참 이게 날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필이면 1000명 터진 날 하셔서 좀 요새 말로 좀 안습입니다. 좀 안습이긴 한데 어쨌든 공약으로 제가 보니까 백신 무료 공급 그리고 공공주택 16만 호, 지하철 1호선 지하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오랫동안 준비하신 티가 나요. 우리가 오랫동안 서울시에 큰 문제가 됐었던 것이고 이 백신 문제는 지금 가장 아주 핵심적인 파탄한 문제니까요. 중요한 건 경선을 통과하는 건데 아직 제가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서울시 경선이 그렇게 여당은 뭐 야당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붙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않을 거고. 다만 저는 여당 이번에 그 우상호 의원님 출마 선언을 보면서 느낀 게 여당 의원들은 어쨌든 자기들 유책 사유로 이 선거 열린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사고하고 그리고 왜 민주당이 계속 서울시를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있은 다음에 이제 선거를 들어가고 예. 내년에 이제 박영선 장관이 나오시면 그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직은 여권은 서울시장 선거가 불붙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출마 선언하였지만.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이 이제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뭐 출사표를 던질 텐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좀 어떤 것들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주목할 게 많죠. 사실은 여론조사 같은 게 굉장히 유의미한데 지금 여권 같은 경우에는 뭐
부산도 그렇지만 서울도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하니까 지금 사실 이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현역 의원이니까 뭐 특별하게 손해 볼 게 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퇴를 하면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의 라인업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고, 야권 같은 경우에 대권 후보들이 어떻게 나올 거냐. 뭐 분위기가 좋으니까 예. 어찌됐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대권 후보 나오면 새로운 얼굴이 아니라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고, 지금 공약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뭐 무료 백신, 뭐 지하화, 공공주택, 뭐 내연기관, 이거 다 올해 준비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는 공약보다는 사실 그 인물, 정권 심판 이런 게 대선에 가는 그 중간 기조로서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이,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당에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라고 사과도 안 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야당에서 이거 다 먹었다, 뭐 안이하게, 이건 아니죠. 그야말로 새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내년 4월에 여야가 뭔가 참신하고 새로운 걸 보여주지 않으면요, 대선도 그 분위기로 가가지고 완전히 우리 정치가 굉장히 어려질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상희 가천대 교수, 김우석 국민대 개공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